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알림이 하나 왔습니다. 해외 결제 승인. 도쿄 롯본기 클럽. 200만 원 가까운 금액이었지요. 남편 카드에서요. 제가 수술 전날 밤 혼자 누워있던 그 병실에서요. 그날 저는 혼자였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손도 떨리지 않았는데 그게 더 이상했던 거예요. 그냥 조용히 화면을 저장했습니다. 6일 전으로 돌아가야겠어요. 2024년 11월 8일이었는데 남편 인호가 도쿄 출장 짐을 챙기던 날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가는 거래처 미팅이라고 했고 3년째 반복되던 일정이었으니까 저도 그러려니 했지요. 트렁크를 닫으면서 인호가 말했어요. 언제 들어와요? 하고 물었더니 16일이나 17일 봐가면서라고 하더군요. 봐가면서. 그 말이 뭔가 걸렸는데 그냥 넘겼어요. 그때는 그게 이렇게 중요한 말이 될 줄 몰랐으니까요. 수술 날짜는 11월 15일이었고 입원은 하루 전인 14일부터라는 것도 인호한테 다 말해뒀습니다. 담낭 제거 복강경 수술이라고 단순한 거라서 당일이나 다음날 퇴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잖아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인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일이면 내가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혜진이한테 부탁해봐. 혜진이는 우리 딸인데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이었어요. 바쁜 애한테 엄마 병원 보호자 오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가볍게 생각하기로 하면서요. 14일 오전 혼자 입원 수속을 했어요. 원무과 직원이 보호자분은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내일 오세요라고 대답했는데 그때만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4인실에 배정받았고 그날은 저 혼자였어요. 나머지 세 침대가 다 비어 있었고 병실이 유난히 조용했지요. 입원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앉아서 인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 입원했어. 오늘은 혼자네. 2시간 뒤에 답장이 왔어요. 그래. 수술 잘 될 거야. 도착하면 연락할게. 도착하면 저는 그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일본에서 도착한다는 건지 병원에 도착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는데 다시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병실 창문을 바라봤어요. 11월 중순이라서 일찍 어두워진 서울 하늘이었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는데 그걸 보다가 내일 수술이 새삼스럽게 실감났어요. 전신 마취는 처음이었거든요. 잠들기 전에 마취가 안 깨면 어떡하냐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누가 옆에 있어서 드는 공포가 아니라 혼자 누워서 혼자 두는 생각이었습니다. 인호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훌쩍 넘었을 때 알림이 왔어요. 해외 결제 승인. 도쿄 롯본기 클럽. 200만 원 가까운 금액. 처음엔 그냥 읽고 지나치려다가 다시 봤어요. 거래처 저녁 접대라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가맹점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롯본기 클럽. 그 조합이 뭔지 모를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5초쯤 그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5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그동안 2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게 업무 접대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200만 원짜리 클럽 접대가 인호 직급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 금액인가 하는 것이었지요. 저는 15년 동안 우리 집 카드 명세서를 관리해 왔어요. 카드는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인호는 제가 발급해준 가족카드를 쓰는데 그래서 해외 결제 알림이 제 핸드폰으로 오는 거였습니다. 15년 동안 명세서를 들여다보면서
저는 이노의 일본 출장 패턴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거래처 식사는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로pongi 클럽에서 200만 원 가까운 금액이라니. 저는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위로 올려가면서 보는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흘 연속으로 같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식 결제가 찍혀 있었는데 금액이 혼자 먹기엔 과한 금액이었어요. 일본 호텔 레스토랑 1인 조식이 아니라는 게 딱 느껴지는 금액이었지요. 저는 그 세 줄을 보면서 멈췄습니다. 이노가 묵는다고 했던 호텔은 회사 계약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조식이 포함된 곳이라고 3년 전에 이노가 직접 말했던 거였는데,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별도 조식 결제였습니다. 사흘 연속으로요. 그리고 더 올라가 보니까 밤늦게 로pongi 쪽에서 반복되는 소액 결제들이 있었어요. 새벽 가까운 시간에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저장했어요. 조식 결제 가맹점 이름을 구글에 검색해 봤더니 호텔 공식 홈페이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2인 투숙 패키지 조식 포함. 저는 그 화면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노가 묵는다는 회사 계약 호텔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호텔이 존재하기는 했는데 그 호텔은 신주쿠 근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식 결제가 찍힌 호텔은 로pongi였어요. 신주쿠와 로pongi는 같은 동네가 아니에요. 저는 그 두 화면을 나란히 두고 바라봤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서 세 글자가 왔습니다. 나 믿지? 카드 내역 화면이 떠 있는 핸드폰 위로 문자 알림이 뜬 거예요. 저는 그 화면 그대로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거래 내역과 그 세 글자가 한 화면에 담기도록.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이 문자를 보낸 이유가 뭔지 저는 그때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저장만 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있었고 수술은 아침 9시였어요. 7시 30분까지는 수술실 앞으로 가야 했으니까 6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스크린샷을 찍고 또 찍었어요. 16번째 저장을 끝냈을 때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인실에 저 혼자였고 다른 세 침대가 다 비어 있었고 병실이 조용했어요. 셔터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는데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았고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옆에는 다들 가족이 있었습니다. 손잡고 있는 딸, 팔짱 낀 남편, 나란히 앉아서 조용히 말을 나누는 노부부. 저만 혼자였는데 서럽지는 않았어요. 서러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새벽 내내 들여다봤던 화면들이 머릿속에 있었으니까요. 집도의 선생님이 보호자를 찾으셨을 때 저는 들것에 누운 채로 말했어요. 없어요. 저 혼자예요. 선생님이 잠깐 저를 내려다보시더니 수술 순서며 회복 과정을 귀에 대고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 들었는데 솔직히 반도 안 들어왔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난 건 오후 1시쯤이었어요. 마취에서 깨는 게 생각보다 고통스럽지 않았는데 어지럽고 입이 말라 있었고 간호사가 물을 건네줬습니다. 병실로 옮겨지고 나서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인우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수술 잘 됐어? 저녁에 들를게.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봤어요. 저녁에 들를게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서 다시 읽었는데 문자가 온 시각이 오후 1시 58분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각에 문자를 보냈다는 건 이미 서울에 있거나 비행기에 타고 있거나 아직 도쿄에 있거나 셋 중 하나였지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11월 오후 하늘이었고 낮은데도 차가운 색이었어요. 수술 끝나고 처음 보는 하늘이었는데 그냥 하늘이었습니다. 카드사 앱을 열었어요. 정지 버튼이 있었고 분실 신고 버튼도 있었어요. 저는 그 버튼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카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병실에서 공동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막 돌아온 직후였어요.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고 복부가 묵직하게 당기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손이 먼저 핸드폰으로 갔습니다. 카드 앱이 아니라 이번엔 우리 공동 통장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합계를 내기 시작했지요. 먼저 우리 집 돈 구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17년 전에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브랜드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플리마켓 한 귀퉁이에서였는데 조금씩 키워서 온라인몰로 만들었고 지금은 소규모지만 고정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수수료를 빼고 나면 제 손에 남는 순이익이 적지 않은 달도 꽤 있었어요. 이노 월급까지 합치면 우리 집 월 수입이 넉넉한 달엔 1,000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지요. 그 돈이 전부 공동 통장 하나로 들어오는 구조였어요. 제 브랜드 수익도 이노 월급도 다 거기로요. 생활비도 거기서 나가고 카드값도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는데 관리는 항상 제가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정한 거였어요. 가족이니까 합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역을 위로 올려가다 보니 패턴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달 25일이면 예외 없이 빠져나가는 금액이 있었는데 받는 분 이름이 시어머니 성함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멈추고 그게 언제부터인지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한 달, 두 달, 1년 2022년 11월부터였어요. 딱 2년이었습니다. 24개월. 저는 계산기를 열었어요. 매달 나간 금액에 24를 곱했는데 화면에 나온 숫자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놀랍다거나 분하다거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사람이 너무 큰 숫자를 보면 오히려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생활비는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요. 이노가 어머니 도와드리자고 했을 때 저는 그러자고 했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묻지 않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이 이노 월급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공동 통장 전체에서 나오는 건지를요. 그건 제 브랜드 수익도 합쳐진 공동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 구분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게 그게 그날 조용하게 저를 건드렸어요.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언젠가 아는 어르신이 우연히 저한테 전해준 말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경로당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잘 벌어요. 저는 그냥 받았으면 되는 걸요. 그때 저는 그냥 웃었어요. 어머니니까 자랑하고 싶으신 거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날 병실에서 그 합계 숫자를 보면서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벌어요. 그 돈이 아들 것만은 아니었는데 저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계속 봤어요. 내역을 더 내려가다 보니 또 다른 패턴이 보였습니다. 정기적이진 않았는데 불규칙하게 그렇지만 꽤 반복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었어요. 받는 분 이름은 신우이 지수 씨였습니다. 이노 3살 아래 여동생인데 결혼해서 인천에 살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요. 지수 씨랑 저는 나쁜 사이가 아니에요. 명절에 보면 살갑게 인사하고 가끔 카톡도 주고받고요.
근데 지수 씨한테 연락이 오면 거의 두 가지 중 하나였어요. 언니, 저 요즘 좀 빠듯한데요. 언니, 잠깐만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그 말이 얼마나 반복됐는지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세어봤습니다. 2021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수 씨 이름으로 나간 금액을 메모장에 하나씩 적었어요. 아이 입원비가 갑자기 생겼다던 날, 이사 보증금이 좀 모자란다던 날, 남편 사업이 힘들다던 날, 애 학원비가 급하다던 날 한 줄씩 적어 내려가다 보니 항목이 꽤 됐어요. 다 더했을 때 숫자가 1,0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거기에 인호가 현금으로 따로 건넸을 수도 있는 부분까지 생각하면 1,000만 원은 넘겠다 싶었어요. 저는 지수 씨가 싫은 게 아니에요. 아이 둘 키우면서 팍팍한 거 이해하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었는데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라는 말이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었다는 것도요. 기억이 하나 더 떠올랐어요. 3년 전 봄이었는데 제가 브랜드 신상품 출시 준비로 한창 바쁘던 때였어요. 포장 작업을 하다가 지수 씨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었고 이번엔 남편 사업 운영 자금이 급하다고 했어요. 저는 인호한테 먼저 말해봐야 할 것 같아라고 했더니 지수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한테는 말했어요. 오빠가 언니한테 말해보라고 해서요. 인호가 저한테 말해보라고. 저는 그날 돈을 보냈어요. 뭐라고 하기가 싫었고 오빠가 먼저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거절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병실에서 통장 내역을 보면서 그 구조가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인호가 지수 씨한테 언니한테 말해봐라고 했다는 건 공동 통장에서 나간다는 걸 알면서 자기가 말하기 뭐하니까 저한테 돌린 거였다는 거요.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처리하기 편한 방식으로 한 거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돈은 제 수익도 합쳐진 통장에서 나갔고 저는 한 번도 이게 맞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장을 더 봤어요. 이번엔 인호 이름으로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들이었습니다. 독일 브랜드 중형 SUV 리스 요금. 3년 전에 인호가 차를 바꿀 때 영업하려면 차가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구나 했는데 그 월 리스 요금이 120만 원이었어요. 1년이면 1,400만 원, 3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저는 그 합계를 그날 처음 내봤습니다. 골프 관련 지출도 있었어요. 인호가 골프를 좋아해서 주말마다 나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통장 내역을 보니까 매달 라운딩 비용에 경기 보조비, 용품비까지 합치면 평균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였어요. 연간으로 따지면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지요. 그리고 가족카드 내역에 찍힌 고급 레스토랑 결제들. 달마다 두세 번씩 업무 접대라면 법인카드로 처리해야 하는데 가족카드에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구분을 해봤습니다. 작년엔 서재 오디오도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많다고 음악 들으면서 쉬고 싶다고 해서 저는 그러자고 했는데 500만 원이었어요. 좋은 거 한 번 사면 오래 쓴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러자고 했지요. 저는 이 지출들을 따로따로는 알고 있었어요. 차도 알고 골프도 알고 오디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한꺼번에 더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계산기를 열었어요. 리스 요금에 골프, 레스토랑까지 더하니까 인호의 월 고정 소비만 2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거기에 시누이한테 간 돈, 시어머니 생활비, 오디오까지 합치면 저는 계산을 멈추고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놨어요. 이게 나쁜 건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쁜지 좋은지보다 이 돈의 구조가 어떻게 생긴 건지 그 그림이 그날 처음으로 제 눈에 들어온 거였으니까요. 공동통장 잔액을 다시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브랜드 수익이 꾸준히 들어왔고 낭비하는 집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씀씀이가 크지 않아요. 옷도 세일 때 사고 화장품도 성분 보고 고르고 외식도 자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잔액을 눌렀어요.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잘못 봤나 싶어서 한 번 더 눌렀어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예요? 소리를 낸 건 아니었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그냥 나왔어요. 링거 꽂힌 팔을 천천히 내리면서 가슴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픔은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입이 두 줄기로 들어오는 집에 이 금액이 전부라니. 이게 다 어디로 갔지?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방금 제가 직접 더했으니까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하고 실제 잔액을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달랐어요. 저는 그날 병실에서 2시간이 넘도록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링거가 한 봉 다 들어가는 동안 계산기와 메모장을 오가면서 숫자를 정리했어요. 수술 후라 복부가 아직 당기는데 허리를 세우고 앉아서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손을 멈추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운 것도 아니었고 지수 씨가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인호의 씀씀이가 막 흉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계속 공급하고 있었던 거였지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말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족이니까 한마디로 넘겼던 거예요. 17년 동안 저를 흔든 건 일본 클럽 결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없었어도 저는 이 통장을 진작에 들여다봤어야 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야 알았던 거지요. 오후 4시쯤 인우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금 비행기 탔어. 저녁에 병원 갈게. 저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병실에 다른 환자분들이 2분 더 들어오셨는데 보호자들이 와 있었어요. 한 분 옆에서 많이 아파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다른 분 옆엔 젊은 여자분이 핸드폰으로 뭔가를 찾아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쪽을 잠깐 보다가 다시 시선을 핸드폰으로 내렸습니다. 통장 화면이 아직 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브랜드 매출이 들어오는 사업자 전용 계좌를 열었습니다. 항상 거기서 비용이 빠지고 나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공동 통장으로 넘어가는 구조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쭉 그래왔어요. 자동이체 설정을 눌렀어요. 한 번도 건드린 적 없는 메뉴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들어가서 봤습니다. 매달 25일 전액 공동 통장으로. 저는 그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생각했어요. 이 돈의 흐름을 이제는 바꿔야겠다고. 그게 1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으로 제 돈을 다시 보는 날이었습니다. 복부가 당겼고 링거는 2번째 봉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병실 불이 어두워질 시간이었고 인호는 비행기 안에 있을 거였고 저는 혼자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인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비닐 봉투 소리도요. 뭔가 사왔나 보다 하는 생각이 스쳤는데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뜰 타이밍을 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카드를 바로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저 제 계좌를 옮겼어요. 순서가 중요했거든요.
감정이 앞서면 실수를 하고 실수를 하면 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도 억울해도 먼저 해야 할 것부터 차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인호는 전날 저녁에 병실에 왔다가 제가 많이 피곤해 보인다면서 집에 먼저 들어갔어요. 편의점 도시락이랑 요구르트를 두고 갔는데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당연하게요. 그게 이상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은 인호가 나가고 나서 2시간을 더 생각했어요. 어떤 순서로 움직일 건지를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8시 간호사가 회진 전에 활력 징후를 재러 왔다 간 직후에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결심이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무너지거나 울거나 당장 싸우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는 알았으니까 알면서 모른 척은 못하겠다는 거였지요. 제가 17년 동안 관리해온 돈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만든 브랜드에서 나온 돈이었고요. 저는 그게 어디로 가는지 항상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면서도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아는 것과 계산하는 건 달라요. 저는 그 차이를 그제야 알았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건 인터넷 뱅킹이었어요. 브랜드 사업자 통장,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계좌였는데 거기서 재료비며 수수료가 빠지고 나면 나머지가 공동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되는 구조였어요. 저는 자동이체 설정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체 대상 계좌, 이체 날짜, 이체 금액. 화면은 단순했어요. 이체 대상 계좌에 공동 통장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인호랑 나란히 앉아서 같이 설정했던 거였는데 그게 17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 계좌번호를 지웠어요. 그리고 제 개인명의 통장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하나쯤은 남겨두고 있던 통장이었는데 뭔가를 계획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전부터 쓰던 거라서 닿지 않았던 거예요. 잔액이 많진 않았어요. 그냥 있는 통장이었지요. 그 번호를 넣고 확인을 눌렀어요. 본인 인증이 뜨고 공인인증서 그리고 전화인증까지 차례로 했습니다. 손이 조금 느렸어요.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천천히 해야 실수가 없다는 걸 알아서요. 화면에 문구가 떴어요. 자동이체 설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몇 번째인지는 이제 세지 않았습니다. 저장이 그냥 습관이 됐으니까요. 다음 달부터 제 브랜드 수익은 공동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였어요.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전에 저는 일단 알고 싶었어요. 내 수익이 얼마인지를 가족 지출이 다 합쳐지기 전에 제 이름으로 벌어들이는 게 얼마인지를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계좌 이동을 마치고 나서 다시 카드 내역을 열었어요. 챕터 1에서 저장해뒀던 스크린샷들을 처음부터 다시 봤는데 이번엔 다른 눈으로 보게 되더군요. 클럽 결제가 14일이었는데 더 올라가다 보니까 놓쳤던 게 있었어요. 11월 10일이었습니다. 도쿄 미드타운에 있는 명품 주얼리 매장에서 결제가 찍혀 있었어요. 하나로 치면 7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지요. 저는 그 항목을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인호가 명품 쇼핑을 할 사람이냐고 하면 딱히 아니에요. 그렇다고 절대 안 할 사람도 아니고요. 향수였을 수도 있어요. 선물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 선물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걸 저장했어요. 그리고 클럽 내역을 다시 보는데 날짜를 더 올려보니까 11월 9일에도 같은 클럽이었습니다. 금액은 첫 번째가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고 14일이 거의 그 2배였어요. 같은 출장 기간에 같은 클럽을 2번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금액이 올라간 거잖아요. 저는 그 두 항목을 나란히 두고 봤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확정은 아니었어요. 아직은요. 그냥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건 카드사 전화였어요. 대기음이 흘렀는데 생각보다 빨리 연결됐습니다. 상담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고 저는 낮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가족카드 해외 사용 한도만 조정하고 싶어요. 상담사가 본인 확인을 했고 저는 차례대로 대답했습니다. 카드 명의인이 저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현재 해외 한도가 월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신데 어느 정도로 조정 원하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완전 정지가 아니었어요. 너무 갑자기 정지하면 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채거든요. 저는 그게 싫었으니까 대신 한도를 줄이기로 한 거였습니다. 10만 원으로 해주세요. 상담사가 잠깐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요청이 흔하진 않은가 봐요. 그래도 뭐라고 묻지는 않았어요. 본인 카드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한도 조정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12분이었습니다. 인호는 지금 도쿄에 있을 거예요. 아침을 먹고 있을 수도 있고 미팅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아침이 어떤 아침인지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카드 해외 한도가 10만 원이 됐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됐어요.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퇴원 준비를 하면서 서류를 받고 마지막 링거를 뽑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저는 그냥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언제 올지는 몰랐어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전 11시 43분이었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울렸어요. 카드사 알림이었는데 해외 결제 승인 거절이었어요. 가맹점은 도쿄 리츠칼튼이었고 결제 시도 금액은 15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사유는 한도 초과. 저는 그 알림을 보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리츠칼튼이면 룸 차지일 수도 있고 레스토랑 결제일 수도 있는데 혼자 출장 나간 사람이 쓸 금액인지는 각자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승인이 거절됐으니까 저쪽에서 연락이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 퇴원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 전화는 11시 51분에 왔어요. 인호였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카드가 왜 안 돼?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여보도 아니고 안녕도 아니고 카드가 왜 안 되냐고요. 무슨 카드요? 방금 레스토랑에서 결제하려는데 안 된다고 하잖아. 나 지금 미팅 중인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가 뭐야? 당신이 뭔가 건드린 거야? 저는 병원 로비 소파에 앉았어요. 퇴원 수속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잠깐 앉아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도 조정 요청을 했어요. 한도 조정? 왜? 누가 시켰어? 제 카드니까 제가 했지요. 전화 너머에서 잠깐 말이 없었어요. 인호가 자리를 피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미팅 자리에서 카드 안 된다고 창피하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봐. 업무 미팅이라면 회사 카드 쓰시면 되잖아요. 침묵이었습니다. 3초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3초가 꽤 길었어요. 뭐? 거래처 자리라면 회사 카드로 처리하시면 되는 건데 가족 카드로 업무 비용을 쓰실 필요는 없잖아요. 인호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낮아졌지요.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법인카드는 한도가 있고 오늘 접대 자리라서 어떤 접대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카드 쓰세요. 그 말을 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두 번째 전화는 3분 뒤에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1분 뒤에 받지 않았어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는데 전화 받으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퇴원 수속 창구 앞에 서 있었는데 직원이 서류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이노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는데 카드를 원래대로 해놓으라는 것, 지금 일본인데 이러면 어떡하냐는 것, 그러다가 마지막 메시지가 몸이 안 좋아? 였어요. 갑자기 걱정하는 척. 카드가 막히니까 이유를 찾는 건지 진짜 걱정이 되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답장은 하나만 했어요. 퇴원했어요. 집에 가요. 그게 다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 11월 오전이었는데 하늘이 맑았고 은행나무 가지가 다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머릿속이 조용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보통은 화가 나거나 울거나 뭘 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그러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계산이 끝났으니까 해야 할 것부터 하는 거였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조용했어요. 인호가 없는 집이 낯설지 않았는데 혼자 있는 게 싫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방에 가방을 내려놓고 인호 서재문을 봤어요. 거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서재 옆에 있는 작은 방, 제 작업실로 갔어요. 브랜드 작업을 하는 공간인데 재료 수납장이 있고 작업대가 있고 노트북이 있는 방이지요. 저는 거기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평소에 재료비 계산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파일 이름은 그냥 그날 날짜로 했어요. 열을 나눴습니다. 날짜, 항목, 금액, 출처, 비고. 그리고 지금까지 스크린샷으로 모아뒀던 것들을 하나씩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11월 9일 로pon기 클럽 1차 결제. 11월 10일 도쿄 명품 주얼리 매장 결제, 수령인 불명.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연속 호텔 레스토랑 조식, 1인 가격을 훌쩍 넘는 금액으로 반복. 새벽 편의점들. 그리고 14일 로pon기 클럽 2차 결제. 오늘 거절된 도쿄 리츠칼튼 건 다 입력하고 나서 실제 결제된 금액만 합산했어요. 거절된 리츠칼튼은 빼고요. 숫자가 나왔을 때 저는 한 번 더 봤습니다. 9일간의 출장에서 가족카드 해외 결제만으로 4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그 아래에 챕터 2에서 계산했던 것들을 추가했습니다. 시어머니 24개월 생활비, 시누이 송금 확인분, 수입차 리스 3년치, 골프 비용 3년치, 오디오 장비. 항목마다 금액을 넣고 합산을 냈어요. 숫자가 떴습니다. 저는 멍하게 봤어요. 틀린 게 없나 싶어서 다시 더했는데 틀리지 않았습니다. 1억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제 브랜드 수익이 섞인 공동 통장에서 17년 사이에 나간 돈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나쁜 거냐고 물으시면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생활비는 써야 하는 거고 어른 생활비는 드려야 하는 거고 차도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 규모를 저는 한 번도 합산해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제 이름으로 쓴 게 얼마냐고 물으면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옷도 아끼고 여행도 잘 안 가고 뭔가 사고 싶을 때마다 지금은 아껴야지 하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조를 17년 동안 유지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저녁 6시쯤 인호한테 카카오톡이 왔어요. 내일 들어간다고 카드 건은 집에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카드건. 그 말이 묘하게 웃겼어요. 처리해야 할 사안이 된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뭘 쓰다가 막혔는지는 말하지 않으면서 카드건이라고. 저는 확인만 하고 답장은 안 했어요. 대신 그 문자를 저장하고 엑셀 파일을 다시 열어서 비고 칸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리츠 칼튼 거절 이후 첫 연락, 카드건 언급, 수신 시각. 밤이 됐어요. 작업실 불을 끄기 전에 브랜드 사업자 계좌를 한 번 더 열었습니다. 아침에 자동이체 설정을 바꾼 계좌였는데 이달 수익 일부가 거기 남아 있었어요. 다음 달부터는 이게 공동 통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 조용히 쌓이는 거였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뭔가 거창한 결심을 한 사람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제 것을 제가 보기 시작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왜 이제야 됐냐고 물으시면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안 봤던 거예요.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가족이니까, 믿으면 되니까, 우리 집이니까 그 말들이 저를 이 구조 안에 오래 머물게 했던 거였지요. 그날 이후 저는 숫자를 더 모으기 시작했어요. 엑셀 파일이 두 번째 시트, 세 번째 시트로 늘어났고 스크린샷 폴더에 날짜별로 정리가 됐습니다. 카드 내역, 통장 내역, 문자, 카카오톡 있는 것들을 다 모았어요. 조용하게 차근차근. 그리고 일본에서 돌아온 그 사람이 제 앞에 앉게 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준비를 끝낸 사람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소리도 안 지를 거예요. 눈물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파일을 열고 물어볼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딱 그 한마디만요. 일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드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인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뒤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1월 16일 오후 2시 17분이었어요. 저는 작업실에서 엑셀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화면에 인호 이름이 떴어요. 카드 한도 조정 이후로 세 번째 전화였는데 이번엔 받았습니다. 받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목소리가 평소였어요. 아무 일 없는 사람 목소리였지요. 몸은 좀 어떠냐고, 내일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짧은 대화 사이에 전화 너머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였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멀리서 나는 것 같았는데 분명히 들렸어요. 뭔가 재밌는 게 있는지 밝게 웃는 소리였는데 인호가 뭔가로 수화기를 막는 것처럼 소리가 잠깐 둔해졌다가 다시 그의 목소리가 들어왔어요. 카드 얘기는 집에서 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통화 시각을 봤어요. 2분 14초짜리 통화였어요. 날짜, 시각, 통화 시간을 메모 앱에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통화 중 여성 웃음소리 확인. 저장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카드 내역 앱을 열었어요. 이번엔 스크린샷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파고들기로 했는데 호텔 조식 결제권이었습니다. 가맹점 이름에 호텔 이름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름으로 숙박 예약 플랫폼 두 곳을 검색했어요. 호텔이 나왔어요. 로pongi 인근 고급 호텔이었는데 조식 포함 패키지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1인 싱글룸에 조식을 포함한 패키지는 최대 18,000엔 선이었어요. 그런데 카드 내역에 찍힌 조식 결제 금액은 그보다 높았습니다. 더블룸 기준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따로 조식을 먹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었지요. 두 명이서요. 혼자 조식을 먹었다면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날짜들을 연결해 봤습니다. 9일 밤 클럽,
10일 오후 명품 주얼리 매장, 11일부터 사흘 연속 조식, 그리고 조식이 찍힌 날 밤마다 로퐁기나 미나토구 쪽 새벽 편의점 결제가 있었어요. 14일 밤에는 같은 클럽 2차 방문이었고요. 클럽에서 나와서 편의점을 들르고 다음날 아침같이 조식을 먹는 구조였어요.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시간이 이미 다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쿄 명품 주얼리 매장건도 더 파봤어요. 7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는데 해당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열어서 같은 가격대 제품들을 확인했습니다. 팔찌, 귀걸이, 링 종류들이 있었는데 그 금액대에 남성 제품은 많지 않았어요. 주력은 여성용 액세서리였지요. 이노가 저한테 고가 액세서리를 선물한 적이 17년 동안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생일에 꽃이나 케이크를 사주는 사람이지 명품 매장에서 뭔가를 골라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물을 받지 않았으니까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화면도 저장했어요. 아직 100%라는 말은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숫자와 날짜와 패턴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 억지로 의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날 저녁에는 카드 내역을 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번 출장만이 아니었어요. 3년째 반복된다고 했던 매년 이맘때 도쿄 출장. 작년 같은 시기를 봤어요.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도 로퐁기의 다른 클럽에서 결제가 있었고 사흘 연속 호텔 조식이 찍혀 있었어요. 쇼핑도 있었는데 이름은 달랐어요. 클럽 이름도 쇼핑한 곳도요. 그런데 구조가 같았습니다. 클럽, 쇼핑, 조식. 같은 계절에 같은 도쿄에서 2022년으로도 올라가 봤어요. 역시 있었습니다. 3년이었어요. 3년짜리 패턴이었던 거예요. 저는 계산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숫자보다 더 큰 게 보였으니까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걸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 11월 17일 저녁 7시 40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정리된 파일과 스크린샷 폴더가 켜진 상태였어요. 그 옆에 인쇄한 서류 묶음이 뒤집혀 있었는데 잘 보이게 두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 앞에 조용히 놓아뒀습니다. 캐리어 끄는 소리, 외투 거는 소리, 손 씻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어요. 그리고 이노가 식탁 쪽으로 왔습니다. 짧은 인사가 오갔어요. 피곤해 보인다는 말, 괜찮다는 말. 그러다 이노가 카드 얘기를 꺼냈어요. 일본에서 결제가 안 돼서 곤란했다고, 왜 한도를 줄였냐고. 저는 승인 거절 문자가 제 핸드폰으로 왔다고, 도쿄 리츠칼튼에서 거절된 거 아니냐고 했어요. 이노 표정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거래처 저녁 자리였다고 무슨 문제냐고 했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북 화면을 이노 쪽으로 약간 돌렸습니다.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있다는 걸 알게만 했지요. 자료가 있다고 했어요. 이번 출장 기간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한 거라고. 이노가 팔짱을 꼈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그런 자리가 있다고, 클럽도 비즈니스라고 했어요. 그러다 목소리를 낮추더니 수술하고 나서 예민해진 거 아니냐고 했어요. 예민한 거, 수술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말했어요. 14일이 수술 전날이었다고.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클럽 결제가 됐고 저는 그 시각에 병실에 혼자 있었다고. 다음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를 찾으셨는데 없다고 했다고. 수술하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혼자였다고. 목소리가 낮았어요.
담담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였습니다. 같은 문장을 한 번 더 했어요. 같은 온도로요. 인호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카드 얘기랑 무슨 상관이냐고도 했어요. 비즈니스라고, 오해하는 거라고,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라고. 17년 동안 브랜드를 키운 사람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반응할 가치가 있는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뒤집어뒀던 서류를 들어서 인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A사 용지 6장이었어요. 첫 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같은 계절 같은 패턴이 반복된 카드 내역 요약이었습니다. 클럽, 조식, 명품 쇼핑, 3년치가 나란히 정리돼 있었어요. 두 번째 장은 호텔 1인 조식 패키지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 비교. 세 번째 장은 도쿄 명품 주얼리 매장 결제 내역과 그 가격대 제품 화면. 네 번째 장은 연도별 동일 시기 결제 패턴 비교표. 다섯 번째 장은 새벽 편의점 결제 시각과 장소. 여섯 번째 장은 통화 기록이었어요. 11월 16일 오후 2시 17분, 2분 14초, 여성 웃음소리 확인이라고 적힌 메모. 인호가 첫 장을 봤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겼는데 병원에서 링거 맞으면서 만든 거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인호가 이게 다 오해라고 했어요. 비즈니스고 자료를 만들고 카드 한도를 줄이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도 했고요. 정상이냐고. 저는 서류를 가지런히 모아서 다시 뒤집어 제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냉장고로 갔습니다. 저녁 드시겠냐고 물었어요. 그게 그날 대화의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인호가 서재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다시 작업실에 앉아 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검색했어요. 전화보다 온라인 예약이 되는 곳을 골랐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내용 기재란에 짧게 썼어요. 배우자 외도 의심, 증거자료 보유 중, 재산 분할 구조 상담 희망이라고요.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 메일이 왔고 저는 그 메일을 법무 파일 1번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인호가 출근하고 나서 프린터를 켰어요. 어젯밤 식탁에 올렸던 6장은 예고편이었고 진짜 출력할 게 따로 있었습니다. 카드 앱에서 3년치 일본 출장 기간 거래 내역을 PDF로 뽑았어요. 공동 통장 거래 내역도 월별로 정리해서 출력했고 제가 만든 요약 파일도 뽑았어요. 스크린샷들은 날짜와 금액이 잘 보이도록 크기를 조정해서 컬러로 인쇄했고 통화 기록과 메모도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서 마지막에 출력했습니다. 50장이 넘게 나왔어요.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서 클리어 파일 3권에 나눠 꽂았습니다. 카드 내역, 통장 내역, 스크린샷 및 메모, 그리고 USB에 모든 파일을 복사했어요. USB를 손으로 쥐어봤습니다. 엄지손가락 크기였는데 이 안에 3년치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걸 작업실 서랍 안쪽 재료 수납 박스 뒤에 넣었습니다. 인호가 절대 뒤지지 않는 공간이에요. 재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클리어 파일 3권은 브랜드 서류들이 있는 서류함에 그냥 같이 꽂아뒀어요. 특별히 숨기지 않고요. 제일 눈에 안 띄는 방법이 평범하게 두는 거거든요. 11월 20일 오전 10시 강남의 로펌이었어요. 인호가 출근하고 나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브랜드 거래처 미팅 간다고 했어요. 인호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초반 여자분이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었는데 제가 클리어 파일을 꺼냈을 때 표정이 잠깐 달라지더군요. 직접 정리한 거냐고 언제부터냐고 물었고 수술하고 나서 나흘 됐다고 했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파일을 한 장씩 천천히 봤습니다. 중간에 볼펜으로 메모하기도 했고 호텔 조식 비교표 부분에서는 멈춰서 다시 들여다봤어요. 3년치가 다 있다고 했어요. 이 정도 자료면 상위 안에 든다고도 했지요. 대부분 감으로만 오신다고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잘했다는 칭찬을 들으러 간 게 아니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외도 증거의 법적 요건,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의 차이, 재산 분할 기준, 브랜드 수익의 분할 가능 여부. 저는 노트에 다 받아 적었습니다. 추가로 모으면 좋을 자료들, 통화 내역이나 현장 사진, 브랜드 기여도를 입증할 매출 명세와 플랫폼 계정 이력 같은 것들도요. 그게 다 있다고 했더니 하나씩 모으면서 시간을 두고 보라고 했어요. 지금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다고요. 많이 힘드냐고도 물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 11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낙엽이 거의 다 진 가로수, 점심시간에 걷는 사람들, 신호에 멈춘 차들. 다들 각자의 일상이었어요. 저는 내 일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처음으로 봤고 그 이후 일주일 동안 뜯어봤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냐고요? 아직은 아닙니다. 감정이 앞서면 실수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화가 나도 억울해도 먼저 해야 할 것부터 차례대로 하는 게 제 방식이었어요. 클리어 파일 3권이 있었고 USB 하나가 있었고 변호사 상담 노트 1권이 있었습니다. 3년치가 거기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언제부터인지, 얼마나 깊은지 저는 그걸 알아낼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소리 내지 않고 조용하게. 계산이 끝나면 그때 결정할 거예요. 저는 이혼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먼저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굳어버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오니까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안 떨렸어요. 그냥 준비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계산이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두 번째 변호사 상담은 11월 25일이었어요. 첫 번째 상담 이후에 추가로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갔는데 브랜드 매출 명세서, 재료비 지출 내역, 플랫폼 정산 내역, 사업자 등록증, 사본까지 다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것도 있었어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변호사가 자료를 다 검토하고 나서 설명해 줬는데 공동통장 재산은 기본적으로 5대 5분할 대상이지만 브랜드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별도로 주장하면 달라진다고 했어요. 브랜드가 전적으로 제 노력으로 운영됐고 사업자 등록도 제 명의이고 운영도 단독이니까요. 그 기여도가 인정되면 브랜드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제 몫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도 관련해서는 3년치 패턴의 호텔 체크인 정보까지 추가되면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정황이 구체적일수록 금액이 올라간다고도 했지요. 시작하시겠냐고 물어봤어요. 네, 라고 했습니다. 호텔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저는 일본 호텔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영어로요. 호텔이 개인 고객 정보를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카드 명의자로서 제 카드로 결제된 건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다고 했고 카드사 쪽 분쟁 가능성이 있어서 결제 날짜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지요. 담당자가 잠깐 확인 후에 말해줬어요. 체크인이 11월 6일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인호가 출발했다고 한 날은 8일이었어요. 그런데 호텔에는 6일에 이미 체크인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틀이 더 있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고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알아야 할 건 이미 다 알았으니까요. 12월 첫째 주였어요. 저는 작업실에서 서류 봉투를 3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 인호 앞으로였어요. 재산분할합의 제안서와 변호사가 작성한 서한, 그리고 제가 정리한 자료, 요약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아니었어요. 먼저 합의를 시도하는 게 맞는다고 변호사가 조언했으니까요.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때 소송으로 가는 거라고요. 두 번째 봉투는 신우이 지수 씨 앞으로였어요.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송하는 공식 문서로 지난 몇 년간 이체된 금액이 차용금이었으므로 상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계좌는 제 개인명의 통장이었지요. 이게 잔인한 거냐고요. 저도 오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려준다고 한 건 지수 씨가 먼저 한 말이었고 그 돈은 제 수익도 합쳐진 통장에서 나간 거였어요. 공동 통장이 이제 해소되는 구조라면 저는 제 몫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잔인한 게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세 번째 봉투는 제 자신 앞으로였습니다. 변호사가 정리해준 서류와 앞으로 해야 할 일 목록이 들어 있었어요. 브랜드 정리, 개인 통장 운용 계획, 향후 일정. 그걸 출력해서 스스로한테 봉투로 만든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저한테 집중하기로 했으니까요. 12월 7일 저녁이었어요. 인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없었어요. 흰색 서류 봉투 하나만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요. 이름 없이 그냥요. 인호가 들어와서 봉투를 보더니 열어봐도 되냐고 물었어요.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봉투를 열어서 첫 장을 보는데 표정이 달라졌어요. 두 번째 장을 넘기더니 멈췄어요. 재산분할합의 제안서라고 변호사가 작성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혼하자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인호를 봤어요.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았어요. 11월 6일에 도쿄 호텔에 체크인 됐는데 출발이 8일이라고 했다는 것, 클럽이 2번이었다는 것, 조식이 4월 연속이었다는 것, 도쿄 명품 주얼리 매장에서 70만 원이 넘는 결제가 있었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다는 것. 2022년에도 2023년에도 같은 패턴이었다는 것. 3년이라는 것. 인호가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서류에 제안 내용이 있으니까 이에 있으면 변호사 연락처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인호가 말이 되냐고 했어요. 말이 되는 걸 17년 동안 해왔어요. 이제는 제가 판단할 거예요. 금액이 나오는 부분에서 인호가 멈췄어요. 이러는 거냐고 했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이 필요한 질문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돈은 이제 제 이름으로 흐릅니다. 그 말만 하고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인호가 어머니한테 연락했을 거라는 걸요. 11시쯤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인호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 들었다고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할 테니까 우선 풀어보자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들 태경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러면 태경이가 힘들다고요. 태경이는 제 아들이에요. 23살이고 지금 군 복무 중입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매달 드렸던 생활비가 24개월이면 얼마인지 그 돈이 공동 통장에서 나갔는데 그 통장에 제 브랜드 수익도 들어가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생활비의 절반은 제가 번 돈이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조용해지셨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섭섭한 마음은 없다고,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다만 이제 구조가 달라지는 거라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태경이는 제가 챙기고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우셨어요. 작게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미안한 감정이 없지는 않았어요. 이분이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구조가 잘못된 거였을 뿐이었지요. 건강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내용 증명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송했어요. 제가 직접 지수 씨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이 섞이고 상대도 감정으로 받아치거든요. 발송 이틀 뒤에 지수 씨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저는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만 보냈어요. 관련 문의는 거기로 해달라고요. 전화가 2번 더 왔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지수 씨도 어른이에요. 차용금을 차용금으로 처리하는 게 오히려 깔끔하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이었어요.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가족카드 해지 요청이라고 했어요. 본인 인증을 차례대로 마쳤고 담당자가 해지 후에는 재발급이 안 되고 즉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고 확인한 뒤 진행하겠냐고 물었어요. 네, 라고 했습니다. 잠깐의 대기 음악이 흘렀어요. 해지가 완료됐다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고 30초도 안 돼서 문자가 왔어요. 가족카드 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마지막 스크린샷이었습니다. 브랜드 관련 정리도 변호사를 통해 병행했어요. 브랜드 이름, 사업자 등록, 온라인몰 계정, 거래처 계약, 재고, 자산 전부 원래부터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번에 제일 다행인 부분이었습니다. 브랜드 수익이 공동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브랜드 자체는 법적으로도 제 것이었거든요.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줬어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됐지만 기여도 및 운영 실적상 단독 재산으로 귀속 주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지요. 저는 그걸 받아서 클리어 파일 4번째 묶음에 넣었어요. 인호는 변호사 서한을 받고 나서 2주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오긴 했어요. 저는 밥을 차렸어요. 같은 집에서 다른 사람처럼 지냈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된 거리감이었으니까요. 2주가 지나서 인호가 먼저 말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합의로 끝내고 싶다고요. 저도 그러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액 얘기를 꺼내길래 변호사끼리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인호와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다 변호사를 통했습니다. 그게 맞는 방식이었어요. 감정이 들어가면 실수를 하거든요. 1월 25일이었어요. 제 브랜드 사업자 통장에 이달 수익이 들어왔어요. 공동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첫 번째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잔액을 봤어요. 제 이름만 있는 통장에 제 이름으로 벌어들인 돈이 있었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작업실 창문을 봤어요. 1월 서울이 춥고 맑았는데 하늘이 높았어요. 뭔가 대단한 감정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2월이었어요. 협의 이혼 서류의 서명이 완료된 날이었습니다. 인호는 그날 짐을 챙겨서 나갔어요. 캐리어 2개였어요. 서재 물건은 나중에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러라고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집이 조용했는데, 늘 조용했던 집이었는데, 그날은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TV를 켤까 하다가 안 켰어요. 그냥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업실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브랜드 주문 현황을 열었어요. 이번 달 주문이 들어온 것들이 있었고, 재료 발주해야 할 게 있었고, 플랫폼 정산일이 다음 주였어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일이 있었어요. 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울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합니다. 재료비가 얼마인지, 마진이 얼마인지, 이번 달 순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게 온전히 제 통장에 얼마나 남는지를요. 17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계산하는 거. 근데 이제는 달라요. 내가 번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말 대신에 내가 동의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나한테 묻는 거지요. 그게 뭔가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있어요. 당연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게 처음이에요. 수술 전날 밤에 저장 버튼을 누른 그 순간부터 저는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울지 않으면서요. 소리 지르지 않으면서요. 그냥 계산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은 제 통장으로 흘러갑니다.